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아동간호학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아동을 대상으로 해요. 자, 아동간호학에서는 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걸 기초로 잘 잡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쌓아 올리기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시기의 특징,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 아동간호학의 개요 그리고 성장과 발달입니다. 성장, 발달, 그 단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죠. 다음은 아동의 성장 발달의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를 3가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역시 출제된 바 있는 주제입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 신체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일반적인 신체적인 성장, 신체 부위 기관별 성장 비율이 각기 다르다. 성장률은 이 전체 인생의 시기 중에 언제와 언제 가장 빠른가? 언제 제일 빨리 커요? 영아기,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기에 가장 성장률이 빠릅니다. 영아기, 사춘기. 자, 학년 전기에 가장 빠르고 그 후에는 거의 정지 상태를 유지해요. 학년 전기에 가장 빠르고 그 후에는 거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어떤 신체 부위? 어떤 기관? 신경계입니다. 12세까지 빨리 성장한 후 오히려 퇴축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 림프계예요. 자, 사춘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매우 느리나 사춘기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 당연히 생식기계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얘가 일반형이에요. 얘가 일반형이고요. 기울기가 가장 큰 거, 가장 기울기가 크다가 한 이쯤 되니까 거의 멈췄어요. 이게 디귿이에요. 리은은요, 12세 정도까지 피크를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고 있어요. 얘는요, 사춘기 전까지는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잡아가면서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12세 정도까지 피크를 찍다가 그 다음에 쇠퇴되는 거, 얘 뭐예요? 얘는 림프계예요. 여기까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가장 큰 이때, 학년 전기쯤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게 성장 발달을 이루다가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12세가 되니까 거의 멈췄어요. 얘는 신경계. 사춘기 전까지는 거의 정지를 보이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얘를 생식기계라고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죠. 자, 성장과 발달의 유형입니다. 이제는 방향적으로 볼 수 있고 연속적으로 볼 수 있고 발달 속도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방향적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자,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라나고요. 몸통에서 사지로, 가까운 부분에서 먼 부분으로, 몸통에서 사지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분화예요. 단순한 동작에서 좀 더 복잡한 행동, 포괄적인 행동의 양식에서부터 특수하고 정연된 행동 양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포괄적인 것에서 정연된 것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연속적인 경향, 성장 발달의 모든 차원에서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발달 순서가 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측 가능하죠. 발달 속도, 아동의 모든 신체 하위 계통의 성장 발달에는 그 속도가 각기 다른데 발달 기간의 가속기, 감속기가 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 발달은 있어요.
이때쯤에는 뭐가 발달하고 이때쯤에는 뭐가 발달하고 이때쯤에 뭐가 발달할 거야. 예측 가능한 그 순서 시기는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문제 2번 갑니다. 자, 프로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격 발달에서 성적 본능, 그 리비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수혈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친 A, B의 특징을 쓰시오. 자, 프로이트가 얘기한 성격 발달의 단계를 나누시고 그 발달 단계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 그 특징들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구강기입니다. 0에서 1세예요. 아, 영아기를 얘기하는구나. 이 시기에 아동의 리비도는 입, 혀, 입술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구강에 집중되어 있다. 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입에다 가져갈 거예요. 먹는 행동을 통해서 만족감과 쾌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강기에 고착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자,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 빨기, 과음, 과식, 과도한 흡연, 수다, 손톱 깨물기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에서 3세입니다. 1에서 3세 이 유아기 시기에는 학문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동의 성적 관심이 학문 부위에 모여지게 됩니다. 유아기, 학문, 대소변 가리기 포인트 주셔야 되죠. 대소변 가리는 것이 유아의 가장 큰 발달 과업이 될 겁니다. 자, 이 대소변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데 이 시기에 배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조급하거나 억압적으로 시키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학문기의 고착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문기 고착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간호학에서도 짚고 넘어왔어요.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결벽증, 무엇이나 아끼고 보유하려는 인색감, 지나치게 완고하고 인색하고 그런 성격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다음은 남금기입니다. 3에서 6세예요. 학년정기의 모습이 됩니다. 자, 학년정기를 남금기라고 할 텐데 이 시기는 정신에너지를 성기에 집중시켜서 성기를 가지고 놀고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남아가 겪는 콤플렉스, 여아가 겪는 콤플렉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아는 일렉트라 콤플렉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죠. 남아는 리을을 느끼고 여아는 남근 선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남아는 거세 불안을 갖게 되죠. 자, 아동들은 자기 부모와 뭘 해요? 동일시해요.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적절한 역할을 습득하게 되고 양심이나 자아 이상을 발달시킵니다. 동일시, 딸이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들이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발달시키게 됩니다. 자, 6에서 12세 이때는 학년기죠. 학년기는 잠복기입니다. 성적 욕구가 억압되어서 성적 충동 등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예요. 지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적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돼요. 자, 에릭슨이 이 시기를 학년기를 근면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면감 대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시기는 학업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잠복기입니다. 자, 12세 이후 청소년기로 넘어갑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때를 우리는 생식기라고 얘기합니다. 잠복되어 있던 것이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잠복되어 있던 성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 신체적, 생리적 능력 역시 갖추고 있는 시기로 이 시기를 순조롭게 넘긴 청소년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단계들, 특징들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은 피아젯의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각 단계는 전 단계를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절차로 완수되고 그것을 토대로 유도하게 됩니다. 자, 프로이트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피아젯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피아젯의 인지발달 이론 역시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A를 쓰고 B 시기에 발달되는 인지기는
네 가지를 쓰시오. 피아젯을 좀 어려워하시죠. 어려워하시지만 분류를 잘 해주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징 안에는 뭐가 속해 있는지 이 분류를 좀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감각운동기입니다. 0에서 2세까지를 감각운동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영아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기 위해 운동 능력을 사용하고자 애씁니다. 자,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감각운동기에는 모든 내 감각을 통해서 발달시킬 거예요. 내 인지를 발달시키는데 나의 감각을 이용해서 발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대상 영속성이에요. 대상 영속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시 기출된 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엄마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장난감을 등 뒤로 숨겼어요. 엄마가 장난감을 등 뒤로 숨겼어. 이 장난감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저기 어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바로 대상 영속성이죠. 전조작기는 2세부터 7세까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조건 기억이요. 전조작기예요. 자신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해요. 오로지 내 관점만. 오로지 내 관점만. 그래서 얘를 자아중심주의라고 얘기하죠. 두 종류의 사건이 함께 일어날 때 한쪽 특성을 다른 쪽으로 전이시키는 사고방식. A와 B가 같이 일어났어. 얘 특성을 얘 특성으로 이렇게 전이시킬 겁니다. 변환 출입. 전체 중에 일부분이 변화되면 전체가 변화했다고. 전체 중에 이 부분만 변해버렸을 뿐인데 전체가 변화됐다고. 내 방에 의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내 방 전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전체적 조직화업.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기보다는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거 안 돼요.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거. 한 측면에만. 그래서 중심화. 무생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 무랄론. 어떤 행동을 반대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비가역성. 생각은 전능합니다.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생각은 전능하다. 내 생각만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마술적 사고라고 하죠. 이 마술적 사고가 이 전조작기 2에서 7세에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난다면 이건 문제죠. 조현병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전조작기에서는 정상적인 특징이라는 거. 어떤 물체의 질량에서 더하는 것이나 빼는 것이 없이 크기, 모양, 부피, 길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고차원적인 것이 안 돼요. 그냥 단순한 보이는 것만.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존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B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 조작기 시기에 발달되는 인지기능. 전조작기에는요, 보존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보존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여러 형태의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존에 대한 개념이 같은 시기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 질량, 무게, 부피의 순서로 획득하게 된다. 분류를 조작할 수 있다. 유목 포함 조작의 분류가 가능하다. 동시에 여러 개의 기준을 관련시켜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중다 분류 조작도 가능해진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분류할 수 있어.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어. 구체적 조작기예요. 서열 조작. 서로 관련되는 별개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류한 것들을 서로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열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기준에 따라 순서 짓는 능력,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 기준에 따라 순서 짓는 능력. 비교 가능해. 탈중심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줄어들고 전 조작기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왜 숨바꼭질 같은 거 할 때 내 머리만 숨기고 다리는 나와 있죠. 머리만 숨겨놓고 자기는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중심화거든요. 여기서 벗어납니다. 자, 의사소통에서도 사회지향적인 특징을 보이게 돼요. 자, 일련의 사건을 말이나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개념화가 가능해집니다. 말이나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아동의 사고방식은 귀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의 나이를 봐요. 7세에서 12세죠. 학령기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학령기 때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모든 면에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표면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형식적 조작기 13세 이후입니다. 논리적 사고의 시기로 여기서부터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요. 도덕적, 정치적, 철학적인 생각, 가치 문제 다 추상적인 사고잖아요. 이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론적인 주제와 논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가설에 얘가 귀납이라면 얘는 연역적 추리가 가능해집니다. 명제를 통한 사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고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조합적인 추리가 가능해져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문제 4번가요? 아동은 도덕성 판단에도 일련의 발전 단계를 거친다. 콜버그 나옵니다. 콜버그 역시 중요하죠. 콜버그가 설명한 대로 도덕성 발달은 인지 발달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음 3개의 주요 수준과 각 수준마다 2개의 하위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시옷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A, B, C는 피아젯의 인지 발달의 어느 단계일까? 도덕성 발달은요, 인지 발달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에는 피아젯의 인지 발달 이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준 1단계, 수준 2단계, 수준 3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는 2단계로 나눠져서 총 6단계인데 이렇게 내려갈수록 도덕 발달이 상위 단계가 되겠죠. 수준 1단계, 인지 발달의 전조작기, 직관적 사고기에 해당합니다. 1단계, 기억과 니은에 의한 도덕성이다. 내가 이런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건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이야. 내가 이러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1단계예요.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도덕성이 1단계예요. 가장 낮은 수준.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이에요. 여기는 벌받지 않으려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칭찬받으려고 도덕적인 행동하고 있는 거야. 요거예요. 자, 수준 2 수준은요. 피아젯의 인지 발달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자, 3단계. 리을에서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이다. 얘는 대인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착한 소녀, 착한 소년의 단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4단계로 넘어가면 미음과 질서 준수로의 도덕성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얘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법도 법이야. 악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악법이라는 건 알지만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4단계입니다. 자, 이제 수준 3단계로 넘어가요.
인지 발달의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5단계. 5단계는요.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이에요. 4단계가 악법도 법이야. 악법일지라도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회계약, 우리가 이러한 행동, 이런 규칙을 만들어낸 건 우리의 약속이었잖아. 근데 이거 악법이야? 잘못된 거야? 그럼 바꿀 수도 있어야지 라는 개념이에요.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6단계,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상위의 도덕성이에요. 이때는 시옷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리, 양심에 근거한 도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벌받지 않으려고, 상 받으려고, 다른 사람이 날 좋게 봤으면 좋겠어. 악법도 법이야. 법 지켜야지.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법이 아니 약속한 거니까 그게 옳지 않다면 바꿀 수도 있어. 양심, 도덕, 그것과 관련된 도덕성입니다. 이거 사례를 통해서 지금 사례를 보여줄게. 이 사례를 봤을 때 A는 무슨 단계야? 근거 한번 제시해봐. B는 무슨 단계야? 근거 한번 제시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 사례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도 있으셔야겠고요. 자, 문제 5번 갈게요. 성격 발달에 대한 에릭슨의 전생애적 접근은 8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에릭슨 역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8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출생부터 1세, 우리는 이때를 영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긍정적인 측면 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긍정적인 측면, 이때는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야 라고 하는 발달 과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신뢰감을 형성해야 돼.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불신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 자, 영아기예요. 이때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맺게 되죠. 이런 애착 관계를 통해서 뭘 얻게 돼요? 신뢰감을 얻게 돼요. 1세에서 3세 유학입니다. 이때는 자율성을 얻고자 합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 학년 전기예요. 솔성감 대 죄책감. 학년기 근면감 대 열등감. 학업에 내가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12에서 15세 청소년기라고 보시고 정체감 대 역할혼미.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자, 청년기 친밀성 대 고립감, 성인 중기의 생산성 대 침체감, 노인기의 통합성 대 절망감이에요. 이 8단계에 대해서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6번이에요. 파울로는 7개의 신념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중 4개는 아동기의 인지 발달과 사회심리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A 단계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볼게요. 아동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도 시점도 없고 옳고 그름의 개념도 없는 무슨 시기? 영아기에 해당한다. 1단계 유아기는요. 그러니까 1단계는 유아기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시기이다. 어떤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없이 타인의 종교적인 몸짓이나 행위를 모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년 전기 여기 포함됩니다. 1단계에 포함돼요. 그들 부모의 가치나 신념의 일부를 뭐예요? 동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이 있어서 의미를 두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 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전지전능한 존재에 대한 기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선한 행동이면 보상을 받고 악한 행동이면 벌을 받는다고 믿고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자, 이때는 학년기에 대한 영적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아무 개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모방하다가 이든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믿기 시작합니다. 착한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아. 이런 것들을 믿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3단계. 청소년기가 되면 점차 영적 실망감을 갖게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관한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부 종교적 실천을 포기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청소년기가 되면 더욱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고 타인의 종교적 기준과 부모의 종교적 기준을 뭐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채택해서 자신의 가치관 내로 더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시도하는 시기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영아기 0단계. 1단계 유아기와 학년전기입니다. 모방하고 동화하고 2단계로 넘어가면 학년기예요. 이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믿고자 하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상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고 사람들도 그러하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3단계가 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갖게 되죠. 4단계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채택해서 나의 종교로 삼을 것인지를 자기가 결정하게 되죠. 이게 영적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각각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체를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프로이트에 대해서, 에릭슨에 대해서, 피아젯에 대해서, 콜버그에 대해서, 파울러에 대해서 각각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유아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얘랑 같이 물어볼 수 있다고요. 아니면 예를 보여줄 거예요. 프로이트의 학문기의 사례를 딱 보여주면서 그래, 얘 무슨 식인 것 같아? 이때 심리사회적 발달은 어땠어? 도덕적 발달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통합적으로 큰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요거 다 드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서 이제 아이들 이해하셔야 돼요. 각각 시기의 아이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의 유형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놀이의 명칭, 티끌,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놀이의 명칭을 쓰고 특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놀이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아동의 상호작용을 주시하려는 능동적인 관심이 있지만 참여하려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쳐다는 볼 뿐,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쳐다는 볼 뿐,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관자적 놀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지역 내 다른 아동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장난감을 이용해서 혼자 놀게 됩니다. 자, 혼자 놀아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난감이에요. 다른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때는 단독놀이라고 합니다. 유아의 특징적인 놀이 방식이에요. 여기 포인트 주셔야 돼요. 유아, 평행놀이입니다. 자, 평행놀이의 특징. 자기 주위에 다른 아동이 갖고 노는 것 같은 장난감으로 놀지만 서로 자기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혼자 놀기는 하지만 다른 아동이 함께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장난감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만 관심 있다 없다? 없어요. 니는 니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놀아요. 같이 노는 일 없어요. 그래서 평행놀이라고 합니다. 유아의 특징적인 놀이라고 하는 것. 유아에도 포인트를 주셔야겠죠.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학년전기입니다. 학년전기는 연합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연합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왠지 뭉쳐서 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때 특징을 보면요. 다 같이 놀아요. 비슷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아요. 모여 놀아요. 모여 노는데 조직이나 업무의 구분, 통솔자, 상호 목표 같은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놀아요. 규칙 없어요. 학년기 특징적인 놀이 방식. 이때를 우리가 협동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같이 놀면서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이라고 하는 거, 조직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목표도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우리 행동을 정해놔요. 규칙, 조직 있어요. 업무 분담할 거예요. 역할 수행할 겁니다. 학년기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유아기, 평행놀이, 학년전기, 연합놀이, 학년기, 협동놀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놀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로 놀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서 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평행놀이. 같이 뭔가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자, 학년전기의 특징적인 놀이, 연합놀이. 같이 모여서 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 규칙, 역할 분담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놀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가질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하고요, 규칙이 있고요, 역할 분담할 거고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8번 봅시다. 문제 8번에서는 우리가 덴버2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덴버2도 출제 빈도가 적지 않은 부분이죠. 내용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달 검사예요. 지능 검사다? 아니에요. 발달 검사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차례대로 쓰기, A에 대해서 쓰고, B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C의 기준 두 가지,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 덴버2입니다. 출생에서 몇 세까지 아동의 신경근 발달을 사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인가? 몇 살까지? 6세까지. 총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4부분, 개인 사회적, 미세운동 적응적, 그리고 언어 큰 운동.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부분으로 크게 구분한다. 개인 사회적, 미세운동 적응성, 그리고 언어 큰 운동. 자, 검사 전 주의사항입니다. 선별검사가 지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포인트 잡으세요. 지능검사가 아닙니다. 그 특정 나이에 아동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내는 검사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이 미숙아로 출생하였는지를 물어서 수정된 연령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미숙아로 출생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수정된 나이를 계산하는데, 이 수정된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동이 24개월까지, 그러니까 24개월 내에 있는 아동을 검사할 겁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났나요? 아닌가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동의 현재 나이에서 부족한 텐의 주수를 차감해서 수정된 연령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부족한 텐의 주수를 차감합니다. 4주 빨리 출생해서 현재 16주예요. 24개월 이내의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 16주인 영아는 4주 빨리 출생되었기 때문에 4를 뺄 거예요. 그러면 12주에 수정된 나이로 검사할 겁니다. 미숙아라면 부족한 텐의 주수를 빼줄 거다. 그런데 24개월까지의 아동을 검사할 때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자, 덴버2 점수 해석. 무조건요. 연령선에서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통과하였다. 연령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항목이 여기 있어. 얘 통과했대. 완전 월등한 거죠. 연령선이 25 백분위수와 75 백분위수 사이를 지나는 항목을 통과하거나 실패하거나 거절했다. 25, 75, 90 이렇게 돼 있죠. 25와 75 사이의 수를 25와 75 사이를 지나는 이 항목을 통과하고 실패하고 거절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 정상입니다. 연령선이 75 백분위수와 90 백분위 사이를 지나는 항목을 실패 또는 거절했다. 여기요. 보통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채워져 있죠. 여기는 색깔 안 채워져 있어요. 여기 채워져 있어요. 여기를 지나는 이 항목을 실패하거나 거절했어요. 이것은 이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이들 거의 다가 이 항목에 성공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실패하고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우린 얘를 주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연이에요. 연령선에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 이 연령이라면 이 항목을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을 거절하는 경우도 지연으로 간주한다. 아마 못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걸 거야? 거절한 걸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왼쪽,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실패하고 거절하는 경우 우리는 지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각의 의미들 다 아셔야 됩니다. 검사 해석해 볼게요. 정상, 지연은 없고 주의 1개 이하, 의심, 1개 이상의 지연이 있고 또는 있거나 OR이에요. 2개 이상의 주의. 검사 불능,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 1개 이상의 거절을 보이거나 혹은 연령선이 75 백분위수와 90 백분위수 사이를 지나는 항목 1개 이상에서 거절을 보이는 경우 얘기하게 됩니다. 검사에서까지 모두 다 할 수 있어야겠다. 자, 챕터 2로 넘어가서 신생아 가족 중심관으로 갈게요. 신생아, 우리의 대상자를 신생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신생아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신생아들은 특징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질환까지 가볼 겁니다. 신생아.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신생아의 반사사정입니다. 반사사정에 대한 내용 아는 거 중요하죠. 괄호 안에 기억부터 키읔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눈이 머리의 새 위치에 즉시 적응하지 못하고 뒤로 처지게 된다. 이 반사를 인형 눈 반사라고 얘기해요. 입과 볼을 두드리거나 만지면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빨기 시작한다. 이렇게 두드리면 입이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포유 반사라고 얘기해요. 이 포유 반사는 3, 4개월쯤 사라져야 하고 12개월까지는 지속될 수 있고, 자, 손바닥과 발바닥을 건드리면 손과 발을 오므립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뻗고 있었을 때 되면 잡죠. 이거 반사예요. 파악 반사. 자, 바비스키 반사.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바닥의 외측을 따라 엄지 발가락 쪽으로 긁게 되면 발가락은 부채 모양처럼 쫙 펴지게 되죠. 이걸 우리는 과다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엄지 발가락은 뒤쪽으로 쭉 뻗게 돼요. 이걸 우리는 배굴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언제 사라져요? 1년 후에 사라져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타난다?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평형의 변화로 사지가 갑작스럽게 외전하고 뻗치고 손가락이 펼쳐진다. 그 후 사지가 굴곡되고 내전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평행으로 이렇게 안고 있다가 편하게 안고 있다가 훅 하고 떨어뜨려 보이는 신용을 하는 거죠. 평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마치 나 좀 안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로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생후 2개월경까지 가장 강하고 3에서 4개월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영화를 딱딱한 면에 엎어 눕힌 채 엄지손가락으로 천골에서 목까지 척추를 따라 누르게 되면 울음, 사지굴고, 골반, 머리를 들어 올린다. 배변 배뇨뿐만 아니라 척추 전만증이 일어난다. 페레즈 반사죠. 긴장경 반사. 영화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그쪽의 팔과 다리는 신전되고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굴곡돼요. 마치 펜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3, 4개월에 사라지고 신체 양쪽의 좌우 대칭적인 자세로 대치됩니다. 척추 한쪽을 따라 손가락으로 가볍게 긁으면 자극받은 쪽으로 엉덩이가 움직이는 것, 체간 만곡 반사라고 합니다. 4주경에 사라지게 돼요.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간호사의 만삭신생아 사정 및 간호중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A의 차이점, B의 수술 시기와 수술 체위, C 명칭, 이것이 나타난 이유, D 특징, E 명칭, F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는 굴곡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살류와 두혈점 같은 출생 시 손상으로 인한 덩어리나 돌출을 찾기 위해서 두개골을 촉진하였습니다. 살류와 두혈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둘 다 머리에 부종이 있음은 사실인데 차이점이 있죠. 살류는 두정이 분만 시 두피에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봉합선을 넘습니다. 봉합선 넘어. 두혈종. 진통이나 분만 동안 혈관이 파열됐습니다. 혈관 파열. 두개골이나 골막 사이에. 얘는 두피에. 얘는 두개골과 골막 사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경계가 분명합니다. 경계 분명. 봉합선은 넘어가지 않아요. 확장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두세요. 자, 토순과 구개 파열이 있는지 사정했대요. 토순과 구개 파열, 수술 시기와 수술 후 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랍니다. 토순, 입술 갈라짐, 구개 파열, 구개가 파열되는 것, 입천장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죠. 자,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언제 수술할 거야? 생후 3개월 또는 체중이 5kg일 때 수행합니다. 수술 후에는 자, 입술에 수술을 했습니다. 입술에 수술했으니까 이렇게 엎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수술 부위에 자극, 압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누운 채 절대로 엎드려 눕히지 않습니다. 자, 구개 파열이에요. 이 구개는 먹는 것과 말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영양 섭취와 언어 능력과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자 대략 1세 정도의 수술을 합니다. 얘는 3개월 5kg, 얘는 1세. 얘가 지금 천장의 갈라짐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 후 입 안에 있는 침이나 액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체위를 취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취해줍니다. 얘는 절대적으로 보기 금기예요. 얘는 보기 취해주셔야 돼요. 자, 신생아의 젖꼭지에서 우유처럼 하얀 액체가 나왔대요. 얘 기출된 바 있어요. 그것도 최근 기출이에요. 얘가 뭐예요? 마유라고 해서 뭐 때문에? 엄마의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체로부터 여성 호르몬이 태아의 체내로 들어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태아기는 모체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유선과 뇌엽수체 전압에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프로락틴의 분비를 저지해서 유즙은 분비되지 않게 되지만 출생 시에 억제된 프로락틴이 소량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태아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프로락틴이 억제되잖아요. 근데 출생 시 얘 사라져 버리니까 이 억제되었던 프로락틴이 소량 분비되게 됩니다. 유즙 생성 호르몬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유즙이 생성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요. 임상적인 의의는 없고 2에서 3주가 지나면 이러한 현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신생아 반사를 사정하고 그리고 제대를 관찰했대요. 자, 제대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대를 보면 두 개의 동맥보다 직경이 크고 혈관벽이 얇은 한 개의 정맥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척추를 사정해서 이분 척추가 있는지 확인하고 항문의 개방을 사정하고 모체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 분비물을 확인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거 가성월경이죠. 역시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어요. 엄마의 호르몬과 관련돼서 나오는 가성월경. 자, 부모에게 캥거루식 돌보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캥거루식 돌보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역시 기출된 바 있어요. 캥거루식 돌보기, 피부를 접촉해서 안아주는 것으로 아기에게 기저귀만 채운 채 엄마나 아빠의 가슴에 닿도록 하는 것. 캥거루식 돌보기입니다.